UN 통계에 따르면 전쟁으로 국토의 70% 이상이 파괴된 국가 중에서 30년 안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뿐입니다. 2025년 글로벌 재건 전략 포럼 키이우 컨벤션 센터. 천장 한쪽이 여전히 포탄 자국으로 뒤덮인 회의장에서 세계 각국의 재건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동정과 회의, 그리고 어딘가 냉소가 섞인 표정들이었죠. 우크라이나가 한국처럼 될 수 있다고요? 글쎄요, 한국은 특수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냉전 구도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죠. 독일에서 온 경제학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의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한국의 기적은 재현 불가능한 예외적 사건이라는. 더군다나 한국은 문화적 동질성이 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부와 서부의 갈등, 러시아계 주민 문제 등 훨씬 복잡한 상황 아닙니까? 프랑스 정치학자의 말에 회의장 뒤편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올렉산드라 페도로바. 키이우 타임스의 탐사 기자였던 그녀는 노트북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정말 그럴까? 한국의 기적은 정말 우연과 운이 만든 결과일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일주일 전 들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회의장에 모인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냉정한 데이터와 논리로 한국은 예외였고 우크라이나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었죠. 올렉산드라는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재건 중인 키이우의 거리였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인부들이 건물을 수리하고 사람들이 페어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전쟁 재건. 과연 한국은 어떻게 페어에서 일어섰던 걸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정말 우크라이나와는 전혀 다른 재현 불가능한 기적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올렉산드라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키이우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올렉산드라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총탄 자국이 선명한 건물들이 보였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첫 번째 이미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50년대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무너진 건물들, 잿더미가 된 거리, 그 사이를 걷는 사람들의 너덜너덜한 옷차림. 올렉산드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지금 키이우랑 똑같잖아.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은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는 완전히 파괴됐죠. 사진 속 아이들은 맨발이었고 거리에는 전차의 잔해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음 이미지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2020년대 서울.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 루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십 개의 다리들. 올렉산드라는 두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왼쪽 화면의 폐허, 오른쪽 화면의 찬란한 도시. 이게 같은 나라라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한 나라를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게. 올렉산드라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를 찾아봤죠.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북한보다도 가난했죠. 하지만 2020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게 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올렉산드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67달러에서 32,000달러. 약 500배가 넘는 성장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세대 안에 이뤄낸 거였죠. 그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교육 수준을 검색했어요. 1950년대 한국의 문맹률은 78%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글을 읽지 못했죠.
하지만 2020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섰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어요. 과학기술 논문 발표 수도 세계 5위 안에 들었죠. 올렉산드라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 500배 이상. 교육 문맹률 78%에서 대학 진학률 70%로.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전이 아니었어요.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변화였죠.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독일 경제학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냉전 구도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 올렉산드라는 미국에 대한 원조 규모를 검색했습니다. 1945년부터 1976년까지 미국은 한국에 약 6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다고 나와 있었죠.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미국의 돈이 한국을 살린 거지. 올렉산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녀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들은 한국만이 아니었거든요. 필리핀은 한국보다 더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리핀의 경제 수준은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도 막대한 원조를 받았지만 대부분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었죠. 그럼 돈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올렉산드라는 다시 한국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발견했어요. 제목은 한강의 기적, 그 이면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한 노인이 등장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자막에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 김철수라고 나와 있었죠. 미국이 도와줬다고요? 맞습니다. 도와줬죠. 근데 그게 전부였으면 우리는 지금도 가난했을 겁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원조 물자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먹고 앉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원조 물자를 받으면서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논밭에서, 건설 현장에서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공장 풍경이었어요. 좁은 작업장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죠.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쉬는 날은 명절 하루뿐이었죠.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싶었으니까요. 노인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죽음을 받고 굶주림을 경험했고 나라가 무너지는 걸 목격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노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었죠. 다큐멘터리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이 등장했어요. 70대 정도로 보였는데 그녀의 손은 굳은 살로 두텁게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16살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섬유 공장이었어요. 하루 15시간씩 실을 뽑고 천을 짰죠.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도 쉴 수 없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월급을 받으면 집에 보냈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대야 했거든요. 저는 학교를 못 갔지만 동생들만큼은 공부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올렉산드라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원조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었죠.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1970년대 한국의 건설 현장이었어요. 수만 명의 인부들이 맨손으로 땅을 파고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1970년부터 시작된 경부고속도로 건설. 총 사업비는 429억 원.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10%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무모하다고 반대했죠. 화면에 한 엔지니어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비웃었습니다.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가 무슨 고속도로를 만드냐고요. 게다가 산이 많아서 터널을 뚫어야 하고 다리를 놓아야 하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공사였어요. 엔지니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416km의 고속도로를 완성했죠.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냐고요. 올렉산드라는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5개월, 416km. 엄청난 속도였어요. 다큐멘터리는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현대의 서울 모습이었어요. 밤하늘을 수놓는 고층 빌딩들, 한강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활기찬 거리의 사람들. 그리고 다시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김철수 할아버지가 등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했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주저앉아서 죽든지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 일어서든지. 우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였구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미국의 원조 때문이 아니었어요. 냉전 구도의 특수성 때문도 아니었죠. 그건 국민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결단이었어요. 올렉산드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폐허가 된 키이우의 거리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다시 열고 건물을 수리하고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의심이 아니라 가능성이 느껴졌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더 많은 걸 알아야 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 선택을 실행에 옮겼는지,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냈는지요. 그녀는 한국의 교육 정책에 대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전쟁 직후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학교를 짓는 것이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1953년 휴전 직후 한국에는 제대로 된 학교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천막 교실에서 심지어 야외에서 수업을 받았죠. 하지만 정부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올렉산드라는 당시 한국 대통령의 연설문을 찾아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광물도 넓은 땅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만이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올렉산드라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사람뿐입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은 그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 시행됐고 1970년대에는 중학교까지 확대됐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도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1980년대가 되자 한국의 문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은 세대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죠. 올렉산드라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산업 정책이었어요.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건 재벌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몇몇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회사들이죠. 정부는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을 장려했습니다. 대신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가차없이 지원을 끊었어요. 외국 경제학자들은 이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정경유착이라고 비민주적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했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됐어요. 올렉산드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부작용도 많았겠죠. 하지만 당시 한국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다시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구나. 올렉산드라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정책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비판받아도 일단 살아남아야 했던 거죠.
그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새벽 3시였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더 알고 싶었어요. 올렉산드라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한국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도 요구했어요. 198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요.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군부 독재가 끝났고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섰죠.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드문 나라가 됐습니다. 올렉산드라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경제만 발전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도 되찾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요.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아무것도 그냥 주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경제든 민주주의든 모든 걸 스스로 쟁취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수출이었어요. K-팝, K-드라마, 영화들.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었죠. 2020년대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죠. 올렉산드라는 그중 하나를 골라 재생했습니다. K-팝 그룹의 뮤직비디오였어요. 화려한 영상, 중독성 있는 멜로디, 칼 같은 군무. 그녀는 넋을 잃고 봤습니다. 이게 70년 전에는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에서 나온 거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경제뿐 아니라 문화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난 몇 시간 동안 본 것들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그냥 만들어준 것도 아니었죠. 그건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올렉산드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전부였을까요? 정말 그렇게 단순한 거였을까요? 올렉산드라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단순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매일 일어나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나아가는 거였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올렉산드라도 알고 있었어요. 전쟁 이후 키이우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하는구나. 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참고할 선례도 없었고 도와줄 나라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해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기며 조금씩 나라를 일으켜 세웠어요. 올렉산드라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솟아났죠. 그녀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키이우 재건본부. 정부가 전쟁 피해 복구를 총괄하는 곳이었죠. 올렉산드라는 그곳의 책임자를 인터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재건본부 건물도 전쟁의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총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창문 몇 개는 아직 판자로 막혀 있었죠. 하지만 건물 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올렉산드라는 접수처에서 신분을 밝혔습니다. 키이우 타임스 기자 올렉산드라 페도로바입니다. 안드리 코발 본부장님과 약속이 있는데요. 접수 직원이 전화로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회의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올렉산드라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직 수리 중이었거든요. 3층에 도착하니 한 중년 남성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페도로바 기자님이시죠? 안드리 코발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직 사람의 손이 아니었죠. 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나요? 올렉산드라가 물었습니다. 안드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맞습니다. 20년 동안 건설 기술자로 일했죠. 전쟁 나기 전까지요. 둘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설계도와 복구 계획서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안드리가 차를 권했지만 올렉산드라는 손을 저었습니다.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시간을 많이 빼앗고 싶지 않아서요. 물론이죠.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올렉산드라는 노트북을 꺼내 어젯밤 정리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전후 재건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안드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알고 있죠.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올렉산드라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참고하고 계신가요? 안드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속도입니다. 한국은 재건 과정에서 속도를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빨리 움직였죠. 우리도 같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지역은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건물의 80%가 무너졌어요. 원래대로 복구하려면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임시주택을 먼저 짓습니다. 완벽한 아파트가 아니라 일단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천천히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올렉산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방식을 썼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또 다른 점은 뭔가요? 안드리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교육입니다. 한국은 전쟁 직후부터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중에도 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있죠. 쉽지 않았을 텐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교 건물이 파괴됐고 선생님들 중 일부는 전쟁터에 나가 있고요.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활용하고 임시 교실을 만들어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알고 계시고 참고도 하고 계시지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처럼 될 수 있다고요? 안드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창밖을 향했어요. 창 너머로 재건 중인 키이우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확신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다릅니다. 시대도 다르고 국제 정세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죠. 한국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올렉산드라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찾던 답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안드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이 증명한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폐허에서 일어서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올렉산드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국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정신을 배우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정신,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요. 올렉산드라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맞았어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더 여쭤봐도 될까요? 본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시나요? 안드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우리 마을은 완전히 파괴돼 있었대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다시 집을 지었습니다. 맨손으로요.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건물을 부술 수 있지만 사람의 의지는 부술 수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올렉산드라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메모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올렉산드라는 키이우 거리를 걸었습니다. 목적 없이 그냥 걸었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여는 사람, 건물을 수리하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들.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올렉산드라는 한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카페 간판 한쪽이 떨어져 나갔지만 가게는 영업 중이었어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카운터에 있던 젊은 여성이 밝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왼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다치셨어요? 올렉산드라가 물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폭격대 유리 파편에 베인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그런데도 카페를 계속 운영하시네요. 당연하죠. 안 그러면 뭐해요? 앉아서 울고 있을 순 없잖아요. 여성은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올렉산드라는 그 미소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랬을 거라고요. 전쟁의 상처를 안고도 매일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하고 웃고 살아가는 거요. 올렉산드라는 카페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따뜻한 맛이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을 취재하며라는 제목으로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이 글로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 전쟁 후의 폐업, 국민들의 희생, 놀라운 경제 성장, 그리고 그 이면의 정신. 올렉산드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카페 밖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녀는 글을 썼습니다. 마침내 글을 마치고 올렉산드라는 뒤로 기대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그녀는 자신이 쓴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습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한 국민들의 선택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더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주는 의미를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다음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키이우 국립대학교. 그곳에는 한국학 교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도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건물은 아직 수리 중이었고 캠퍼스 한쪽에는 임시 천막이 쳐져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 안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올렉산드라는 인문대 건물로 갔습니다. 300호실 유리 이파노바 교수의 연구실이었어요. 그녀는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렉산드라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안경 너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페도로바 기자시군요. 전화로 말씀하셨던. 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리 교수는 손짓으로 의자를 권했습니다. 올렉산드라가 앉자 교수가 물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궁금해하시나요? 올렉산드라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전후 재건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유리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교육과 인적 자원 개발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장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했죠. 왜 그랬을까요? 올렉산드라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계급 사회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공부를 잘하면 출세할 수 있었죠. 그게 희망이었습니다. 유리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희망이 국가 전체의 동력이 됐어요. 부모들은 자식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고 아이들은 부모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죠. 그렇게 키워진 세대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거였죠.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유리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70년이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70년이요. 올렉산드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유리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되는 거니까요. 한국도 처음부터 70년 후를 내다보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 거죠. 올렉산드라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시작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대해 공부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뭔가요? 유리 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했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강했죠. 그게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됐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1998년이었죠.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그때 국민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올렉산드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있던 금반지, 목걸이, 금부치를 전부 내놨어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요. 수백만 명이 참여했고 덕분에 한국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그게 한국입니다. 위기가 오면 국민들이 하나가 돼요. 그 힘이 한국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올렉산드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떨까요? 전쟁이라는 위기를 겪으며 국민들이 하나가 됐을까요? 그녀는 거리에서 본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건물을 수리하는 인부들, 학교에 가는 아이들.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가 되고 있는 거야. 올렉산드라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걸요. 유리 교수와의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문화, 경제 정책, 사회 변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올렉산드라는 노트가 가득 찰 때까지 메모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유리 교수가 올렉산드라를 불렀어요. 기자님. 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을 연구하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렉산드라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우리만의 길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건 배우되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야 해요. 올렉산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대학을 나와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키이우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강공원 같은 곳을 찾았습니다. 드니프로 강변이었어요. 강을 따라 산책로가 있었고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죠. 올렉산드라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전쟁 전에도, 전쟁 중에도,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강은 계속 흐를 거예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강 사진을 검색했습니다. 서울의 한강이었어요. 화려한 다리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유람선과 공원들. 1950년대 한강 사진도 찾아봤습니다. 다리는 폭격으로 끊어져 있었고 강변에는 판잣집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지금 드니프로 강도 언젠가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올렉산드라는 상상해 봤습니다. 70년 후의 키이우를요. 화려한 도시, 행복한 사람들, 번영하는 나라. 가능할까요? 정말로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가능성은 있다는 거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올렉산드라는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어요.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올렉산드라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리고 기사를 완성해야 했죠. 하지만 글을 쓰기 전에 그녀는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어요. 올렉산드라는 온라인 포럼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모임 사이트를 찾았죠. 그곳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기자입니다. 한국의 재건 과정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시 경험을 나눠주실 분이 계신가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올렉산드라는 답장이 올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지구 반대편이었고 시차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10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화상 통화가 가능할까요? 네,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몇 분 후 올렉산드라의 노트북 화면에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였고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떤지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올렉산드라는 그의 따뜻한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견디고 있어요. 저는 올렉산드라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아버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김민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고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섬유 공장이었죠. 하루에 16시간씩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요? 네. 당시엔 다들 그랬대요. 먹고 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한 건 아니었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하는 건 우리 자식들이 우리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동력이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작년입니다. 85살이셨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우리는 해냈다. 우리 세대가 해냈어라고 하셨습니다. 김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현대의 한국을 보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당신이 일했던 그 공장은 이제 없지만 그 자리에 고층 빌딩이 서 있거든요. 아버지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말씀하셨죠. 저기 내 땀이 들어가 있다고요. 올렉산드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김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반드시 나아질 겁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렉산드라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올렉산드라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한국 세대의 희생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힘들게 살더라도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였죠. 올렉산드라는 자신의 조카를 떠올렸습니다. 7살 된 여자아이였어요. 전쟁이 시작됐을 때 폴란드로 피난을 갔죠.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우크라이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떤 나라를 보게 될까요? 올렉산드라는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요. 기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재건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의 기적,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미래였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밤새 글을 썼습니다. 지난 며칠간 조사한 모든 것, 인터뷰한 모든 사람, 느낀 모든 감정을 글에 담았어요. 한국 전쟁 후의 폐허, 국민들의 희생, 교육에 대한 투자, 산업화 과정, 민주화 운동, 그리고 현재의 번영. 모든 걸 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올렉산드라는 신중하게 문장을 골랐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국민이 내린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서기로, 포기하지 않기로,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기로 한 선택이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쉬운 선택은 아닐 겁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한 우리는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한국의 기적을 만든 건 미국의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도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 국민들 자신이었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일하고 희생하고 꿈꾸며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우크라이나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국 국민들처럼 강하고 끈질기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올렉산드라는 기사를 다 쓰고 나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밤새 글을 쓴 거였습니다. 그녀는 기사를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어요. 하지만 2시간도 안 돼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페도로바 자나? 아니요, 일어나 있어요. 올렉산드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막 잠들었거든요. 지금 보낸 기사 봤어. 대단한데? 이거 메인으로 실을 거야. 오늘 저녁 온라인판에 먼저 올리고 내일 신문 1면에 실을 거야. 올렉산드라는 잠이 확 깼습니다. 정말요? 그래. 이런 기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 희망을 주는 기사 말이야. 잘했어, 페도로바. 전화를 끊고 나서 올렉산드라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사가 1면에 실린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요. 그날 저녁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갔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어요. 제목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적,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미래 마이너스 페어에서 일어선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기사 아래에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숨을 죽이고 댓글들을 읽었어요. 좋은 기사입니다. 희망이 보이네요. 한국의 이야기를 처음 알았습니다. 놀랍네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댓글들이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요?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달라요.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아니에요. 올렉산드라는 그 댓글들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회의적인 건 당연했어요. 너무 오래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화가 시작됐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를 알게 됐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기사는 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올렉산드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 가판대로 달려갔어요. 신문을 들고 자기 이름을 봤을 때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올렉산드라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페도로바 기자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기사를 보셨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올렉산드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요. 언제 가능할까요? 내일 오후 2시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올렉산드라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올렉산드라는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경호가 삼엄했지만 그녀는 빠르게 통과했어요. 안내를 받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책상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페도로바 기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사 잘 봤습니다. 대통령님 영광입니다. 올렉산드라는 악수를 했습니다. 긴장됐지만 대통령의 미소가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앉으시죠.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낸 건 전략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올렉산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자님의 기사를 읽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단순히 경제 발전의 이야기가 아니군요. 그건 국민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맞습니다, 대통령님. 올렉산드라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한국 국민들이 모든 걸 스스로 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도움도 받았지만 결국 나라를 세운 건 그들 자신이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죠. 국제사회의 지원은 고맙지만 결국 우리나라를 재건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렉산드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보세요. 전쟁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힘이면 충분합니다. 둘은 한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재건 과정, 우크라이나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요. 만남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렉산드라에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계속 이런 기사를 써주세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올렉산드라는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을 나온 올렉산드라는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키이우의 거리는 여전히 재건 중이었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인부들이 일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올렉산드라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70년 전에 했던 것처럼요. 올렉산드라는 한 건설 현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인부들이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고 철근을 용접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인부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대 정도의 남성이었어요. 뭘 물어보시려고요?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남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것뿐인가요? 남성은 올렉산드라를 바라봤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이 건물이 다시 서는 걸 보면 뿌듯하긴 해요. 전쟁으로 무너진 걸 우리가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작은 승리 같은 느낌이랄까요. 올렉산드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작은 승리. 맞아요. 재건은 작은 승리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계속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가게를 여는 사람,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는 부모, 출근하는 직장인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올렉산드라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쓰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제목은 우리의 기적이 시작됐다. 마이너스 페어에서 일어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어요. 건설 현장의 인부,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재건 본부의 안드리, 대학의 유리 교수. 그들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을 만든 건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꿈을 꾸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죠. 우크라이나의 기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영웅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매일 작은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건물 한 채를 다시 세우는 것, 가게 한 곳을 여는 것, 아이 한 명을 학교에 보내는 것. 이 모든 게 작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큰 기적이 될 겁니다. 올렉산드라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 한국 참전 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해서 성공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힘들어도 지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나아갑시다. 그게 우리의 기적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올렉산드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기사도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며칠 후 올렉산드라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재건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은 거였어요. 올렉산드라는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건 큰 결정이었어요. 전쟁 중인 나라를 떠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책과 영상으로만 봤던 그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올렉산드라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그녀는 압도됐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죠. 올렉산드라는 공항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바닥, 최신 시설들, 친절한 안내 직원들.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게 70년 전에는 폐허였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올렉산드라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그녀를 놀라게 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들. 서울에 도착한 올렉산드라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직접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명동 거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식사를 하고 웃으며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그 활기에 압도됐어요. 그녀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카페 안은 젊은이들로 가득했어요.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 친구들과 수다 떠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들. 올렉산드라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조부모 세대가 전쟁을 겪었어요. 굶주림과 가난을 경험했죠. 하지만 지금 이 젊은이들은 그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세대의 희생이 만든 결과구나. 올렉산드라는 깨달았습니다. 조부모 세대가 희생했기에 손자 세대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였어요. 다음 날 컨퍼런스가 시작됐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기자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왔죠. 그곳에서 저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조부모 세대가 어떻게 폐허에서 일어섰는지를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걸요. 올렉산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한 노인이 올렉산드라에게 다가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젊은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올렉산드라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고요. 올렉산드라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서울에서의 사흘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 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70년 전 이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가 됐죠. 올렉산드라는 카메라를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봤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나서 올렉산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 70년 전 폐허였던 이 도시는 지금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저는 의심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특별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전쟁을 겪었고 가난했고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일했고 희생했고 꿈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게를 여는 여러분, 건물을 수리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국도 70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이제 그 말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뤄질 약속이요.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요.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힘들어도 지쳐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걸어갑시다. 우리의 기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희망을 담아. 올렉산드라 페도로바. 올렉산드라는 편지를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산타워 전망대에 서서 한참을 서울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을 따라 놓인 다리들, 강변의 공원, 유람선들.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올렉산드라는 상상했습니다. 70년 후의 키이우를요. 드니프로 강을 따라 화려한 다리들이 놓이고 강변에 공원이 생기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산책하는 모습을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키이우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올렉산드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서울에서 본 우크라이나의 미래였어요. 저는 서울에서 우크라이나를 봤습니다. 70년 후의 우크라이나를요. 화려한 도시, 행복한 사람들, 번영하는 나라.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꿈이 아니라 미래예요. 한국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지도를 그려줬어요. 완벽한 지도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지도는 하나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요. 한국 세대는 희생했습니다. 자신들은 힘들게 살더라도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요. 우리 세대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들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우크라이나에서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한국도 똑같았다는 걸요. 그들도 절망했고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 그들의 손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기하지 않은 세대의 보상이에요. 우리의 손자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70년 후 그들은 우리를 기억할 거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를 다시 세운 세대로요. 그들은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조부모 세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요. 한국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길을 보여줘서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만의 속도로요. 하지만 반드시 걸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니까요. 수백 년 동안 침략을 견뎌낸 나라, 독립을 위해 싸워온 나라, 그리고 지금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나라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할 겁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기사를 마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죠. 키이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올렉산드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의심과 절망 대신 확신과 희망이 그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익숙한 키이우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재건 중이었고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올렉산드라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폐허가 아니었어요. 재건 중인 나라였습니다. 곧 일어설 나라였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올렉산드라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건물을 수리하는 인부들, 가게를 여는 상인들, 출근하는 사람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시작했어. 올렉산드라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올렉산드라는 짐을 풀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키이우의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 한강의 다리들, 번화한 명동거리. 그리고 그녀는 키이우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서울과 다르지만 언젠가는 비슷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올렉산드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페도로바 돌아왔나? 네, 방금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쓴 기사 봤어. 대단하더군. 내일이면에 실을 거야. 그리고 말이야. 편집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연재를 해보면 어때? 한국의 재건 과정을 시리즈로 다루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읽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야. 올렉산드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 내일 사무실로 와. 자세한 걸 논의하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올렉산드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올렉산드라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신문 가판대로 갔습니다. 자신의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었어요. 사진과 함께. 서울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문을 사가며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그들의 표정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다가 점점 진지해지고 마지막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었죠. 한 노부인이 신문을 읽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올렉산드라가 다가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노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희망이 보여서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올렉산드라는 노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꼭 해낼 겁니다. 그래요. 그럴 거예요. 노부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문사 사무실에 도착한 올렉산드라는 편집장과 회의를 했습니다. 연재 계획을 짰어요. 매주 한 편씩 한국 재건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거야. 교육, 경제, 기술, 문화 뭐든지 좋아.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과 비교해서 써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말이야. 알겠습니다. 올렉산드라는 노트북을 열어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 주제는 교육이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웠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는지요. 그날부터 올렉산드라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기사를 썼어요. 매주 한 편씩 연재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았고 편지를 보냈어요. 대부분 감사와 격려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페도로바 기자님의 기사를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전쟁으로 일자리를 잃었어요. 절망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 계획이에요. 감사합니다. 올렉산드라는 그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글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연재가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 올렉산드라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교육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페도로바 기자님,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고 계시죠? 저희와 협력하시겠습니까? 교육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협력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한국의 교육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요. 기자님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렉산드라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사를 쓰는 것 이상의 일이었어요. 실제로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거였죠. 그날부터 올렉산드라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교육부에서 일하며 정책을 연구했고 밤에는 기사를 썼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올렉산드라의 연재는 계속됐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올렉산드라는 거리를 걷다가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새로 문을 연 서점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올렉산드라는 그들을 따라 서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점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책들이 가득했고 구석에는 아이들을 위한 독서 공간도 마련돼 있었죠. 서점 주인은 40대 정도의 여성이었습니다. 올렉산드라가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서점을 새로 여셨나 봐요. 네, 한 달 전에 열었어요. 여성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쟁 중인데 서점을 여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올렉산드라가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읽은 기사가 있거든요. 어떤 기사요? 한국에 대한 기사요. 한국 사람들이 전쟁 후에 어떻게 교육에 투자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걸 읽고 나서 저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요. 올렉산드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기사는 자신이 쓴 거였거든요. 좋은 결정이에요. 성공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직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천천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올렉산드라는 서점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구나 하고요. 한 사람이 용기를 내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조금씩 나라가 변해가는 거라고요. 그날 저녁 올렉산드라는 다시 한번 한국의 참전 용사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이 함께 참여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다른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올렉산드라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노인들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렉산드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힘내세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올렉산드라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키이우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은 절망 속에 있었어요.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희망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일어설 거라는 확신이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 길을 걷기로 선택했으니까요. 올렉산드라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연재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의 연재를 마무리하는 글이었어요. 제목은 우리는 이미 시작했다, -1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였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됐다가 다시 일어선 나라라는 것 정도만 알았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저는 한국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의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선택이었습니다. 매일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한 국민들의 이야기였어요. 1년 전 저는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봅니다. 선명하게 보여요.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다시 세우고 가게를 열고 학교를 운영하고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시작은 시작입니다. 한국도 작은 시작이었어요. 한 사람이 일어서고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일어서고 그렇게 전 국민이 일어섰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일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완전히 일어설 날이 올 겁니다. 그날 우리는 뒤돌아볼 거예요. 전쟁의 폐허를, 절망의 시간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요. 그리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해냈다고요. 한국이 그랬듯이 우리도 해냈다고요.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제 기사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계신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께요.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겁니다. 그건 희망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올렉산드라는 기사를 마치고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1년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우크라이나의 재건이라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죠. 다음 날 마지막 연재 기사가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수백 통의 편지가 신문사로 왔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1년 동안 매주 기사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페도로바 기자님,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렉산드라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후 올렉산드라는 다시 대통령실로 초대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어 했어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페도로바 기자님, 1년간의 연재 잘 봤습니다.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기자님의 기사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올렉산드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기자님은 그 이상을 하셨어요. 희망을 만들어내셨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1년 전 제가 우리는 한국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국민들을 격려하고 싶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기자님의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확신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할 수 있다고요. 올렉산드라는 감동받았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제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을 나온 올렉산드라는 다시 키이우 거리를 걸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거리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많은 건물이 수리됐고 더 많은 가게가 문을 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느렸지만 확실했어요. 한국도 그랬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아졌겠죠. 올렉산드라는 드니프로 강변으로 갔습니다. 1년 전 이곳에 앉아 한강 사진을 보며 상상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녀는 다시 한강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드니프로 강을 바라봤어요. 언젠가는 여기도 저렇게 될 거야. 올렉산드라는 확신했습니다. 7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그랬듯이요. 올렉산드라는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였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 순간 폐허에서 일어서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미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요. 70년 후 그들의 손자들이 이 기록을 보며 말할 겁니다. 우리 조부모 세대가 이렇게 대단했구나라고요. 올렉산드라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책의 첫 문장이었어요. 이것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 올렉산드라는 조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7살 여자아이였어요. 이모.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소냐. 잘 지내고 있어? 응.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생겼어. 근데 이모, 나 언제 집에 가? 올렉산드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곧 갈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줄래? 응. 그런데 이모, 우리 집은 아직 있어? 있지. 물론이지.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쯤이면 더 예뻐져 있을 거야. 정말? 정말이야. 약속할게. 통화를 마치고 나서 올렉산드라는 다짐했습니다. 소냐가 돌아올 우크라이나는 더 나은 곳이어야 한다고요. 전쟁 전보다 더 좋은 나라여야 한다고요. 그게 바로 이 세대의 책임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는 거요. 며칠 후 올렉산드라는 특별한 소포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거였어요. 보낸 이는 김민준이었습니다. 1년 전 화상통화를 했던 그 사람이요. 소포를 열자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편지부터 읽었어요. 올렉산드라 기자님께 1년 전 화상통화를 했던 김민준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얼마나 강하게 버티고 있는지도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물건이 있습니다. 전쟁 당시 아버지가 차고 계셨던 시계예요. 아버지는 이 시계를 차고 공장에서 일하셨고 나라를 재건하는 데 평생을 바치셨죠. 이 시계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아버지라면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라고요. 이 시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세요. 김민준 드림. 올렉산드라는 눈물을 흘리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낡았지만 여전히 똑딱거리며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세대의 희생과 의지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죠. 올렉산드라는 시계를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이 시계처럼 자신도 멈추지 않겠다고요. 우크라이나가 일어설 때까지 계속 나아가겠다고요. 그날부터 올렉산드라는 그 시계를 항상 차고 다녔습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시계를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그 세대도 이렇게 버텼다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우크라이나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올렉산드라의 책도 완성됐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재건의 기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여러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번역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를 읽고 자신들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죠. 올렉산드라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책 출판 기념 행사 때문이었어요.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직접 겪었거나 그 직후를 살았던 세대였죠. 한 할머니가 올렉산드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꼭 일어서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올렉산드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인회가 끝나고 올렉산드라는 다시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3년 전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었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익숙함이 느껴졌고 동질감도 느껴졌죠.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올렉산드라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키이우의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키이우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더 많은 건물이 새로 지어졌고 더 많은 불빛이 켜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하고 있어. 올렉산드라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느려도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올렉산드라는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김민준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올렉산드라를 보자 일어나 인사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페도로바 기자님. 저야말로요. 시계 정말 감사했어요. 올렉산드라는 손목에 시계를 보여줬습니다. 아직도 차고 계시네요. 김민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매일 차고 다녀요. 힘들 때마다 이 시계를 보면서 다짐하거든요.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김민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자기 시계가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는 걸 아시면요. 둘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과거, 우크라이나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크라이나에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재건한 나라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꼭 오세요. 그때가 되면 제가 키이우를 안내해 드릴게요. 한강처럼 아름다워진 드니프로 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약속이에요. 김민준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키이우로 돌아온 올렉산드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육부에서 일하고 기사를 쓰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강연을 하고요. 바쁜 나날이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매일이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올렉산드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모, 나야 소냐. 조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컸어요. 이제 10살이 된 소냐였습니다. 소냐, 어떻게 지내? 이모,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다음 달에 키이우로 돌아가.
올렉산드라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엄마가 말했어. 이제 안전해졌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래. 올렉산드라는 울컥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소냐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이모가 공항에 마중 나갈게. 그리고 우리 집도 다 수리해놨어. 너 방도 새로 꾸며놨어. 진짜? 고마워 이모. 전화를 끊고 나서 올렉산드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키이우의 하늘은 맑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아이들이 돌아오고 학교가 다시 열리고 사람들이 웃으며 거리를 걷는 모습이요.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우크라이나는 일어서고 있었어요. 다음 달 올렉산드라는 공항에서 소냐를 기다렸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온 소냐는 예전보다 훨씬 컸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모. 소냐가 올렉산드라에게 달려왔습니다. 올렉산드라는 조카를 꼭 안아줬어요. 잘 왔어, 소냐. 집에 온 걸 환영해. 키이우가 예뻐졌어. 소냐가 공항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더 예뻐질 거야. 네가 여기서 자라는 동안 말이야. 올렉산드라는 조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미래가 보였어요. 소냐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재건되고 평화가 완전히 돌아오는 모습이요. 그날 저녁 올렉산드라는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기사가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해내고 있다. -3년간의 기록이었어요. 3년 전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우리도 할 수 있을까 하고요. 이제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변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더 많은 건물이 재건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더 많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한국도 70년이 걸렸으니까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 조카가 키이우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요. 공항에서 조카를 안았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요. 소냐 같은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우크라이나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었어요. 폐허에서 일어서는 게 가능하다는 것,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 의지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요.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느려도 우리는 전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손자들이 물을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뎠어요?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랬듯이요. 감사합니다.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께요. 여러분이 바로 기적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렉산드라는 기사를 마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똑딱거리며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시계처럼 우크라이나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그랬듯이요. 올렉산드라는 발코니로 나가 키이우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의 불빛들도요. 3년 전보다 훨씬 많은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언젠가 키이우도 서울처럼 찬란하게 빛날 날이 올 겁니다. 올렉산드라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날 세계는 다시 한번 증명할 겁니다. 국민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희망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불굴의 것인지를요. 한국이 보여줬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보여줄 겁니다. 올렉산드라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이 그랬듯이요.